여러분께서는 힘든 날에 유독 국물이 당기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속이 텅 빈 것 같을 때, 마음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물과 소금, 그리고 무언가의 향이 담긴 한 숟갈을 찾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물의 위로입니다. 스프와 탕과 국, 이름은 다르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끓인 물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물이 단지 배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치유의 상징이자 사회가 사람을 돌보는 방식으로 진화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간여행을 하듯 인류의 냄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물의 시작은 아주 원초적인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불을 다루기 시작한 인류는 구운 고기만 먹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뿌리와 곡물, 질긴 살코기와 뼈를 어떻게든 먹기 좋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끓인다는 행위는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조리도구였고, 냄비는 한 공동체의 심장이었습니다. 특히 뼈와 껍질, 남은 부위까지 오래 끓이면 단단한 것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우러나며 무엇보다 소화가 쉬워집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아픈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국물은 처음부터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포용성이 국물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공동체는 국물을 통해 약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품어왔습니다. 고대의 의료와 국물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지금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몸이 허할 때는 진한 국물이 낫고, 열이 있을 때는 가볍고 맑은 국물이 낫고, 기력이 없을 때는 향이 강한 재료가 도움이 된다는 식의 지혜가 축적됩니다. 서양에서는 허브를 넣은 육수와 탕이 흔했고, 동아시아에서는 곡물죽과 맑은 탕, 약재를 더한 국물이 발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물이 단순히 영양이 아니라 회복의 절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국물을 끓여주는 행위는 치료이자 돌봄이었습니다. 약이 귀했던 시대에 국물은 가장 접근 가능한 처방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물이 가진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열은 통증을 누그러뜨리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몸이 춥거나 마음이 얼어붙을 때 따뜻한 국물을 먼저 찾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대를 거치며 굳어진 인간의 감각입니다. 중세와 근세를 지나면서 국물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전쟁과 흉년, 도시의 전염병이 반복되던 시기, 대량으로 끓여 나눌 수 있는 음식은 사회의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빵과 함께 국물은 가장 효율적인 나눔의 음식이었습니다. 한 솥을 끓이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재료가 부족해도 물로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생존의 끈이었고, 수도원과 구휼시설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이때 국물은 단지 집안의 음식이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국물의 위로는 개인의 위로를 넘어 공동체의 윤리와 연결됩니다. 누군가를 굶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한 그릇의 따뜻함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물이 언제나 가난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부의 세계에서도 국물은 특별했습니다. 오래 끓인 육수는 시간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정교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와 노동이 들어갑니다. 어떤 왕실과 귀족의 식탁에서는 맑고 깊은 스프가 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양의 스프 문화가 발전하며 스프는 코스 요리의 문을 여는 존재가 됩니다. 한 숟갈의 질서가 담깁니다. 뜨거운 그릇, 정제된 향, 천천히 진행되는 식사의 리듬. 국물은 몸을 데우는 동시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반대로 민중의 탕과 국은 빠른 회복과 든든함을 목표로 합니다. 같은 국물이라도 계급과 문화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국물은 언제나 상태를 바꾸는 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배고픔에서 포만으로,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불안에서 안정으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넘어가게 하는 음식입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가 커지면서 국물의 역할은 또 한 번 바뀝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에서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쉽게 병들고, 쉽게 고립됩니다. 이때 국물은 집의 상징이 됩니다. 집에서 끓는 냄비 소리,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향, 그 기억은
돌아갈 곳의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국물은 가족과 연결됩니다. 누군가를 환영할 때, 큰일을 치를 때, 몸이 힘들 때 우리는 국물을 끓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운 순간에 국물은 말 대신 도착합니다. 괜찮으십니다라는 문장보다 뜨거운 한 그릇이 먼저 사람을 붙잡습니다. 현대에 들어 국물은 과학의 언어로도 설명됩니다. 뜨거운 수분은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고, 향은 후각을 자극해 식욕을 돋우며, 염분은 탈진한 몸에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국물의 핵심은 과학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물은 기억의 음식입니다. 특정한 국물 냄새는 특정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특정한 탕의 맛은 특정한 계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국물은 시간을 끓입니다. 오늘의 한 그릇이 어제의 당신을 불러오고, 오래전의 누군가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국물은 치유식입니다. 몸의 회복뿐 아니라 기억의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국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물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만족시킵니다.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 안정과 가장 인간적인 정서적 안정입니다. 또한 국물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나누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솥을 끓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몫을 남겨둡니다. 국물은 늘 당신도 드시라는 문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물의 위로는 개인의 감정을 달래는 것을 넘어 사회가 서로를 돌보는 습관을 남겼습니다. 이제 결말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스프, 먹는 탕, 떠먹는 국은 단지 요리의 종류가 아니라 인류가 쌓아올린 돌봄의 역사입니다. 불과 물이 만날 때 생기는 그 단순한 조합이 생존의 기술이 되었고, 치료의 습관이 되었고, 구휼의 제도가 되었고, 가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다음에 국물을 한 숟갈 드실 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취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겨울과 여름, 전쟁과 흉년, 가족과 이별, 회복과 안도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국물은 뜨거워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인류는 그렇게 한 그릇의 온도로 서로를 살려왔습니다.